챙겼을까? 이러니 마법사라고 하지. I hope you brought your checkbooks. 역시 사업가. 에디슨이 뉴욕시 일부에 처음으로 800개의 전등이 보급되면서 뉴욕은 밤이 없는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뉴욕시의 화려한 야경이 저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이때 모든 일을 성공시킨 에디슨의 나이는 불과 32살이었습니다. 와. 자, 그런데 에디슨이 역작이라고 불리는 백열전구 역시 일종의 개량 발명품입니다. 또 누구 걸 인용했나? 어떤 것을 참고했는지 사진을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영국의 화학자이자 전기공학자인 조지프 스완이 만든 백열등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에디슨이 만든 초기 전구입니다. 좀 다르죠? 네. 영국의 조지프 스완이 먼저 백열등에 대한 특허를 냅니다. 자, 하지만 스완의 백열전구는 몇 분을 채 버티지 못했어요. 그는 불을 밝히려면 전구안이 진공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지만 그 기술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전구 속의 진공 상태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낸 게 이제 바로 에디슨이고요. 그는 진공 펌프를 개선하고 몇 분을 채 버티지 못했던 기존의 전구가 1200시간 이상을 작동하도록 하는데 이제 성공합니다. 남다릅니다, 정말. 자, 그런 점에서 스완의 전구와는 이제 완전히 달랐던 거죠.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발명하면서 이번에도 명언을 남깁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다만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찾을 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라는 거. 뭐 이 말처럼 에디슨은 1만 번이 넘는 실험 끝에 백열 전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훗날 전구의 기술력을 더욱 높이고 대중화에 성공합니다. 에디슨 덕분에 이득을 본 사람을 꼽을 때 이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들? 네. 그 사기꾼? 당시 뉴욕을 주름잡았던 금융계의 큰 손이자 사업가였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금융계? JP 모건? 오우, 어? 천재 맞네요. 여기 또 JP 모건 여러 번 배웠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바로 JP 모건입니다. 예. 자, JP 모건은 에디슨이 백열전구 발명에 성공했을 때 뉴욕을 완전히 바꿔줄 대형 산업이 탄생했음을 알아봤죠. 그리고 마침 에디슨 역시 뉴욕에서 전기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든든한 후원이 필요했던 거죠. 발명의 제왕과 투자의 제왕, 두 사람의 만남이 가져오는 시너지는 엄청났습니다. 그렇겠네. 빠르게 뉴욕의 전기 시스템을 독점하다시피 한 두 사람은 이제 미국 전역으로 전기 시대를 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도 못한 변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에디슨에게 도전장을 내민 라이벌이 등장한 겁니다. 그는 발명가이자 사업가로 명성을 떨치던 조지 웨스팅하우스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전기가 큰 돈이 된다는 걸 인지하고 1886년 11월 뉴욕 버팔로에 자신의 전기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에디슨이 장악하고 있던 뉴욕의 전기 시스템을 하나씩 빼앗아 오기 시작하죠. 에디슨의 위기인데요. 근데 이미 사실 에디슨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 이분은 어떻게 뚫은 거예요? 자, 그건 두 사람이 선택한 전기 시스템의 차이 때문입니다. 당시 에디슨이 사용한 시스템은
직류 전기였습니다. DC. 예, DC.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새 판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택한 건 교류 전기였어요. AC. 웨스팅하우스는 왜 잘 나가는 에디슨의 직류를 안 쓴 거예요? 먼저 직류와 교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 그냥 플러스로 쭉 흐르는 전류고요. 일정하게 네, 흐르는. 그렇죠. 직류는 건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이 방향에 맞춰서 장착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게 교류죠. 네. 교류는 우리 교류 콘센트 꽂을 적에 이거 이렇게 꽂으나 이렇게 꽂으나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관이 없는 게 이제 교류죠. 예. 왔다 갔다 해도. 뭐가 좋은 거예요? 교류는 그 즈음에 이제 변압기라는 게 발명이 되면서 자, 발전소를 하나 크게 지어놓고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양의 전기를 원하는 세기로 보낼 수 있는 게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당시 직류는 발전소가 여러 개 필요했어요. 교류가 훨씬 효율적이네요. 가성비. 그렇죠. 예. 당연히 경제적인 교류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당시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디슨은 직류를 선택한 걸까요? 에디슨이 맨해튼에 발전소를 짓던 1882년엔 교류가 경쟁력이 없어서 직류로 사업을 추진했던 거죠. 이후에 100여 개가 넘는 발전소를 지으면서 직류 발전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직류를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직류가 교류보다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직류가 슬슬 코너에 몰리자 자, 이때 에디슨이 이제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냅니다. 여기서 미니 퀴즈 내겠습니다. 네. 에디슨은 웨스팅하우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정답. 예, 피터. 그 교류 위험성을 알리는 책 만들었을까요? 피터 씨. 정답입니다. 책을 만들었구나. 야, 책을 만들어. 대단한 정성이다. 그래서 에디슨은 1887년 10월에 에디슨 전기조명 회사의 경고라는 이제 제목으로 83페이지짜리 분량의 책을 발행합니다. 아, 이거 기분 나쁘겠는데, 그러니까 좀 상대방. 두껍죠. 예. Tuesday last, a lineman in the employ of the Edison Light Company was knocked from a pole at the corner of Canal and Carondelet Streets by receiving a shock. 걔네 때문에 죽었다. 나의 안전한 직류와 다르게 당했다. 교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라는 거네요.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직류보다 교류가 더 위험한 거예요, 교수님? 직류건 교류건 전류가 이제 세게 흐르면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곳에 전기를 배급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전류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에디슨은 직류로도 이제 감전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선을 이제 땅에 묻었던 거고요. 하지만 에디슨은 이런 직류의 위험성은 이제 꼭 쏙 빼고 이제 오로지 경쟁자인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교류가 위험하다 하면서 이제 대중을 선동했던 거죠.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시기에 교류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을 더욱 극대화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제대로 반격도 이제 못하게 되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저렇게 된 거죠. 무너져 버렸네, 완전. 자, 1888년 3월 대폭설이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했는데 자, 이때 폭설에 내려앉은 전선 때문에 감전사한 사망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후로도 교류와 관련된 감전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대중에게 전기는 위험한 것이라고 낙인 찍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라 에디슨에게도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자, 자칫하면 에디슨의 전기 사업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피터 씨, 에디슨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약간 이상한 방법을 쓴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머리를 써서 에디슨의 오른팔인 사람을 시켜서 그 전기 회사 대표 등 하고 다른 사람들을 수십 명을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서 그 교류를 이용해서 개를 감전시켜 죽였어요. 강아지를? 네, 강아지를. 그 이후에도 말로도 그렇게 죽였대요. 그래서 이거는 교류만 위험하다고 약간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 해는 거였죠.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위인전에서 보던 에디슨의 이야기가 아닌 것 다르죠. 같은데. 이거 못 봤어요. 그리고 때마침 교류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당시에 미국 뉴욕주의 한 치과 의사는 교수형 제도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신속하고 고통이 없는 사용법으로 바꿔야 한다며 입법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는 우연히 취객이 즉석에서 감전사하는 것을 본 후에 전기를 이용한 사용이 자신의 생각에 적합하다고 믿고 에디슨을 찾아가죠. 그래서 자, 치과 의사의 얘기를 가만히 듣던 에디슨은 그에게 웨스팅하우스를 찾아가라고 이제 추천을 했다고 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거기가 사람 죽이는 교류를 사용하는 곳이니까. 저분 전기 위험하다고, 토임하다고. 내 거보다. 자, 전기 의자의 교류를 이제 사용하면 이제 위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나 진짜 처음 듣는 얘기야.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과연 에디슨은 이대로 포기했을까요? 1888년을 시작으로 미국의 26개 주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사형에. 예. 에디슨은 전기 의자 제작에 이제 자문을 맡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전원은 물론 교류여야 했습니다. 마침내 에디슨의 자문을 받은 전기 의자는 1890년 8월 뉴욕 얼번 교도소에서 세계 최초로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에디슨이 직접 만든 이름이 있는데 이 전기 사형 당한 사람은 웨스팅하우스에 따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소리 있어요. 이분을 좀 나쁜 놈으로 좀 각인시키려고 이 전기 시스템 좀 안 좋은 걸로 이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소리 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너무 모욕감을 느꼈겠는데요? 웨스팅하우스가 안 됐는데 이 정도면. 과연 치과 의사의 생각대로 전기 의자는 인도주의적인 사용 방식이었을까요?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동물 실험과 달리 첫 전기 사용은 엄청난 실패작이었습니다. 전류 세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그래서 사용수가 즉사하지 않았어요. 대신 몸에서 막 연기가 나고 살타는 냄새가 막 방에 가득 차고 너무 고통스럽지. 끔찍하다. 전기 충격이 무섭네요, 진짜. 결국 여러 번 막 전류를 흘려보낸 후에 겨우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더 아프게 죽었네. 끔찍하다. 오히려 웨스팅하우스에게 사형 선고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수세에 몰리게 되죠. 결국 1887년 에디슨의 선전포고로 시작된 1차 전류 전쟁의 승리는 에디슨의 차지가 됩니다. 근데 약간 정당하지 못한 방법도 있었네요. 웨스팅하우스가 그리고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에디슨과 악전구투를 벌이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을 이제 물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웨스팅하우스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바로 그가 니콜라 테슬라였습니다. 와, 테슬라 네. 이제 등장하나요? 오.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예. 바로 테슬라의 기술이 거기에 실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연기관차의 이제 그 심장이라고 하면 그게 엔진이죠. 자, 전기차의 심장은 전동기, 모터, 전동기죠. 전기차에 들어있는 전동기들이 모두 테슬라가 발명한 전동기고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의 전동기를 발명한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웨스팅하우스가 테슬라를 특별히 좀 눈여겨본 이유가 있었나요? 그는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그 발명 특허를 이제 찾는데요. 그때 눈에 띈 것이 바로 테슬라의 교류 전동기였던 거죠. 그런데 테슬라가 가진 게 그것뿐만 아니었던 거죠. 예, 교류 발전, 교류 송전, 그리고 교류 변압 관련된 교류 시스템에 대한 모든 그 특허를 다 냈어요. 당시 웨스팅하우스가 쓰던 교류 시스템은 개선할 점이 좀 많았습니다. 테슬라는 자기 스스로 완벽한 솔루션을 갖고 있었던 거죠.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시스템만 있으면은 에디슨과의 전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슨과 두 번째 전류 전쟁을 벌이기로 하는데요. 과연 이번엔 누가 승자가 될까요? 자, 그래서 전류 전쟁의 이제 승패를 가리는 무대가 1893년에 개최되는 시카고 만국 박람회였습니다. 아, 만국 박람회. 시카고 박람회는 이제 역대급 규모로 기획이 됐습니다. 화이트 시티를 조성해서 그곳에 무려 20만 개의 전구를 설치하고 전시관과 거리 곳곳에 엘리베이터와 기차 그리고 지금의 이제 무빙 워크와 같은 뭐 그런 움직이는 통로 등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크리스 씨, 그 시카고 박람회가 왜 이 전류 전쟁의 승부처로 떠오르게 됐나요? 일단 그 당시에 엄청난 큰 행사였고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지 4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었고요. 이곳에서 입소문을 타면 이 경쟁하는 거죠. 이 AC, DC 어느 시스템이 이 박람회에서 쓰게 될지. 바로 이 전기 공사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게 이슈가 됐습니다. 중요한 자리네요. 네. 그렇죠. 미국의 첨단 산업을 밝힐 전류 시스템이 무엇냐? 이게 최대 이슈로 떠올랐죠. 그럼 이 전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두 팀이 가장 고심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전력량. 많은 전력량. 규현 씨 오답입니다. 네? 또 퀴즈예요? 오늘 퀴즈가 왜 이렇게 많아요? 퀴즈가 왜 이렇게 많죠?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해 보세요 한번. 그냥 즉석 예. 가격. 오, 가성비. 예, 크리스 씨가 정확한 답을 맞춰서 바로 이제 입찰 가격이었습니다. 자,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얻고 싶은 주최자들의 희망에 맞춰서 두 팀은 각각 입찰 금액을 제시합니다. 자, 이때 에디슨과 JP 모건 쪽은 20만 개 전구의 빛을 내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죠. 자,
자, 하지만 이제 곧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날 걸 걱정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절반쯤 되는 55만 4천 달러를 제시합니다. 네. 갑자기 좀. 자, 그렇다면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는 얼마를 제시했을까요? 자,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한 10만. 30만? 10만. 30만. 30만. 규현 씨 오답. 아니 뭐 문제내러 오셨어요? 전쟁의 승리. 아, 문제 내는 게 너무 재밌어. 혜성 씨 역시 오답입니다. 좀 더 근접한 답. 한번 내보세요. 40만이겠죠, 그럼 40만. 규현 씨 정답입니다. 네, 정확한 그렇게 많이 금액은 차이는 안 나네요. 39만 9천 달러였습니다. 예. 오. 자, 이로써 이제 시카고 박람회에서 맞붙은 2차 전류 전쟁의 승자는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시카고 만국 박람회 이제 개막하는 날 당시 미국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스위치를 이제 딱 누르니까 20만 개의 전등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깜깜한 박람회장에 빛이 가득 차는 걸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교류의 시대가 오는 건가요? 그렇죠. 교류가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금액 차이가 그 입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15만 정도.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이 대용량으로 전기를 만들고 보내는데 이제 상당히 적합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이제 희생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 사비를 털었나? 시카고 만국 박람회 직전에 웨스팅하우스 회사가 이제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어머. 그런데 이때 테슬라가 자신의 교류 특허권을 이제 포기를 합니다. 멋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줬죠. 예. 자, 이 때문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고요. 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은 시카고 박람회에 참여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피터 씨, 그 테슬라가 특허권을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기술 쓰려고 그래서 그냥 자기는 그 특허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시카고 그 엑스포에 가서 그 교류가 얼마나 안전한지 직접 그 퍼포먼스를 했대요. 그래서 교류를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그냥 보여줬대요. 네, 근데 안 죽었으니까 뭐 잘 됐죠. 프로 정식. 멋있다. 거의 1,900개가 넘는 특허권을 낸 에디슨과는 좀 많이 대조적이네요. 자, 그런데 사실 당시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네.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시스템으로 밝힌 시카고 만국 박람회의 정부는 그 빛을 장시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에디슨이 발명한 백열 전구를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짝퉁 썼어요, 전구를. 짝퉁이라고요? 크리스 씨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에디슨의 전구를 만국 박람회에서 못 쓰게 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사품을 써야 됐어요. 어쨌든 이런 결정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시카고 박람회에 야경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수시로 전구를 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20만 개를 다 가려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 엄청 동원해서 인해 전술을 한 거죠. 한 5만 명이 들어갔겠네요. 알바생들 엄청 불렀겠네. 그렇다면 전류 전쟁에서 승리한 교류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대중적으로 쓰이게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카고 만국 박람회 이후에 교류는 믿을 만한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이후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소의 전기 시스템에도 채택되면서
교류가 이제 표준을 맞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1889년 5월 15일 파리 세계 박람회의 개장과 함께 드디어 에펠탑의 위용이 드러났습니다. 우와. 파리 세계 박람회는 에펠탑을 포스터에 내걸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건축물이잖아요. 뭘 깎아주는 거예요, 진짜로? 네. Reduction. 188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25%. 이건 뭐라 그러죠? 얼리버드한테 좀 싸게 준다라는 그런 의미. 얼리버드. 그리고 드디어 세계 각지에서 모인 관람객들이 에펠탑을 보게 됩니다. 파리 세계 박람회장 중심에 세워진, 그러니까 에펠탑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이제 박람회장 건물입니다. 근데 진짜 저것만 보인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른 건축물은 에펠탑은 공개와 동시에 첫 주에만 한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렸다고 해요. 그리고 2층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 총 674개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등산인데 거의. 당시 관람객들은 이제 에펠탑을 거대한 그냥 철탑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방문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할 게 많아서. 맞아요. 보기와 달리 내부에 상당한 실내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장 당시에는 여기에 무슨 러시안 레스토랑, 그다음에 영미식 술집을 비롯해서 250석 규모의 카바레 극장까지 들어섰다고 합니다. 아, 지금은 저게 이제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올라가면 이제 식당이랑 커피숍에 있고 당시 에펠탑은 박람회 내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약 6개월간의 박람회 기간 동안 대략 200만 명이 방문하면서 1889년 파리 세계 박람회의 그야말로 초대박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에펠탑이 초대박을 쳤잖아요. 네. 그럼 에펠의 그 입지, 인기도 굉장히 올라갔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프랑스 고위 관계자는 물론 유럽의 국빈들이 에펠의 초대에 응할 정도로 굉장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와. 당시 에펠은 에펠탑을 건축하면서 3층 전망대에 자기만의 공간을 이거 만들어놨어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은 이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었고 에펠이 초대해야만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꼭대기층으로 부른 다음에 자신의 전용 공간인 이 비밀의 방으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영광이겠다. 초대된 유명인들 중에 누가 있냐면 이제 벨기에 국왕, 영국의 웨일스 왕자가 초대를 받았다고 하고, 심지어 이 인물은 이 비밀의 방에서 에펠과 독대를 하기도 했다라고 해서 유명해졌는데, 파리 세계 박람회가 낳은 또 다른 셀럽이 하나 더 있었죠. 에디슨? 예, 맞습니다. 바로 에디슨이 이 방에서 에펠의 초대를 받고 독대를 나눴다고 해요. 에디슨하고 에펠이 독대하는 장면을 재현해 놓았는데요. 우와, 빌라빈이구나. 잘 만들었네. 야, 잘 만들었는데? 나 사진인 줄 알았어. 나도 사진 줄 알았어. 실제 사진. 와, 근데 비밀의 방이 있었구나. 네, 이 정도면 비밀의 방이라고 부를만 하죠. 진짜 신기하다. 이 비밀의 방은 수년간 공개되지 않다가 2015년 5월에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엄청 그다음에 공식적 대중들에게 우와. 공개가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갈 수 있어요? 네, 티켓 끊어서 올라가면 우와. 방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오.